거기 우리말 번역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흥분감이라는 거예요. 흥분감. 그냥 그 국민들이 그 순간 오바마 취임식 순간에 느꼈던 흥분감을 그냥 그대로 며칠이라도 만끽하게 하는 게 그냥 그게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회고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음, 이 책에 보면 참 번역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네. 굉장히 그 영어 원서도 물론 오바마가 글을 잘 써서 오바마는 글을 잘 쓰는 건 팩트예요. 확실해요. 예, 이수철 변호사님이 아까 처음 얘기하실 때 이게 양반이 진짜 썼는지 모르겠지만이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쓴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기존에 썼던 다른 자서전, 유명하지 않을 때 썼던 자서전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 유명해지고 나서야 대필을 붙일 수 있지만 유명하지 않을 때 누가 대필로 자서전을 씁니까? 근데 이제 그 시절에 쓴 첫 번째 자서전 같은 걸 봐도 글이 워낙 유려하기 때문에 글을 잘 쓴다는 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팩트인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좀 아쉬운 점이랄까 좀 한계라면 오바마는 자기 얘기만 쓴다. 이렇게 오바마가 쓴 세 권의 책이 다 자기 자서전이잖아요. 오바마는 자기 얘기 이외에는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사람 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충만한 사람인 거죠.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9장과 10장을 이제 이 개별적인 어떤 그 디테일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고 그 설명을 들었는데 크게 보면 이제 9장과 10장의 큰 주제를 잡고 가야 되겠죠. 9장은 대선의 마지막 막바지 장면이에요. 대선이 끝나는 마지막 장면이고 그 이 9장의 핵심 주제는 경제 위기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이게 막 대선 막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묘사가 9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9장 끝날 때 딱 당선이 돼버리죠. 그리고 이제 10장이 되면 드디어 당선자로서의 삶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때부터는 챕터가 이름이 레니게이드인데 레니게이드는 오바마가 후보 시절에 자기한테 붙인 경호 코드명이라 그랬죠. 원래 변절자라는 뜻의 영화 제목인데 그 영화를 오바마가 좋아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그 코드명을 레니게이드라고 붙였다라고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장의 내용은 오바마가 이제 이 경제 위기가 빵 하고 터져버리니까 처음에는 오바마도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자기도 뭐 개인적으로 집도 사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그렇게 안 좋아질 거라는 그런 조언도 뭐 개인적으로 친구한테 듣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고도 자기는 뭐 아니 뭐 별거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대선이 한참 진행 중인 와중에 빵 하고 터지면서 심화되기 시작했고 근데 이때의 대응이 오바마와 맥케인이 확 갈라졌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오바마한테는 되게 운이 좋았던 게 상대 후보는 맥케인이었는데 맥케인은 전쟁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보 이슈가 터졌으면 맥케인한테 유리했을 거예요. 전쟁이 뭐 이런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간 전쟁 같은 그런 뭐 새로운 테러가 터진 9.11 테러 같은 게 터진다든가 이런 안보 이슈가 터졌으면 맥케인이 유리했을 텐데 경제 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맥케인은 경제 문제에 약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경제 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질문해도 제대로 답변도 못 하고 우물쭈물하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자회견장 가서 심지어 부시랑 오바마랑 맥케인 다 모아가지고 그 백악관에서 회의도 했는데 오바마는 질문이 나와서 자기 얘기를 잘 했단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바에. 근데 맥케이는 말을 못하고 쭈뼛쭈뼛거리고 뭐 뭔가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긴 했는데 말 끝나자마자 에이 저기 별거 없구나. 그 이후에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판판이 깨지는 거야 이 이슈에 대해 왜 잘 모르니까 본인은 군인 출신이고 평생 이제 안보 분야 전문가로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로 활약했지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이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막판에 오바마의 승리를 확 굳히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이 경제 위기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중요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가 보인 태도는 이 경제 위기를 가지고 뭐 정권을 막 공격해서 정권 심판의 계기로 쓰기보다는 이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태도를 가졌다는 거지. 그게 이제 오바마의 대단한 점이고 우리나라가 사실 우리 IMF 경제 위기도 있었지만 그 당시 야당 후보 김대중 후보 비롯해가지고 다들 김영삼 정권 욕하는 데만 이제 물론 김대중 후보는 이제 FTA 그 협약 준수하겠다는 사인도 하고 뭐 그러긴 했죠.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경제 위기가 터지면 정부를 공격하는 호재로 활용을 할 텐데 오바마는 그러지 않고 이 그 인기 없는 법안에 같이 이제 그 동참해 주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성실한 모습을 보였고 그게 맥케인의 어떤 기회주의적 태도보다 더 이렇게 공화당보다 더 신뢰감 있게 보였기 때문에 결국 그런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가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중간에 맥케인하고 오바마가 서로 수싸움하고 뭐 뒤통수 치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들은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오바마의 이런 그리고 저는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그 259쪽 보면 펄슨이죠. 펄슨이 펠로시 앞에 우뚝 서서 말했다. 낸시 제발요. 그러더니 유머와 절박함을 절묘하고도
어딘지 서글프게 뒤섞은 채 196cm의 거구와 예순들의 노구를 낮춰 한쪽 무릎을 꿇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산시키지 말아주세요. 이게 아까 말했던 그 타프 법안, 그 긴급 경제안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행크 풀슨이 재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시 정권의 재무부 장관이 야당의 대표인 낸시 펠로시, 그 여자 하원 의장, 그 얼마 전까지 활동하신 그 하원 의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야. 이 법안 좀 통과시켜 달라고.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할 수 있겠어요. 우리 추경호가 이재명한테 가서 무릎 꿇은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미국 경제 위기가 심각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 재무부 장관이 야당 대표한테 가서 이게 이제 오바마 자서전에 나오니까 뭐 팩트니까 썼겠죠. 오바마가 직접 두 눈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한쪽 무릎을 꿇고. 이게 마치 이제 여왕한테 기사가 이렇게 충성서약하듯이 그런 예를 포해서 어쨌든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거. 야,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런 재밌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부정 얘기 잔뜩 나왔잖아요. 그 토끼발부터 시작해서 미니어처 불상, 오하이오 버크, 네이클로버는 당연히 나오고 원숭이신 한우만의 작은 동상, 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선거 유세를 나갈 때마다 부적을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주니까 그거를 막 이렇게 쌓아놓고 한 네다섯 개씩 주머니에 넣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랬겠어요? 이건 오바마의 승리가 지금 거의 정해졌기 때문에 오바마의 당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암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의 당선을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암살을 시도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여기 이렇게 쓰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그런 암시가 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유세라는 건 불특정 다수한테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자리에 공개적으로 나가서 막 이렇게 악수하고 막 이렇게 그 사람들 속으로 막 휘젓고 다니는 거잖아. 근데 미국은 또 총기가 있는 나라잖아. 누구나 다 돈만 되면 슈퍼에서 총기를 살 수 있는 나라란 말이야.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사실 대선 후보 암살하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기도 죽을 각오만 하면. 물론 이제 경호팀이 같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오바마 입장에서는 이 순간이 암살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였던 거예요. 여차하면 언제 어디서 갑자기 총알이 날라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유세를 한 거야. 여기에 이제 그걸 그 째째하게 쓰진 않았죠. 내가 그런 그런 마음으로 나갔다고 쓰진 않았지만 이걸 우회적으로 이렇게 맨날 이렇게 부적을 들고 나갔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회적으로 그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뭐 토론회도 잘 하고 뭐 블라블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는 맥케인이 패배했지만 맥케인이란 사람이 되게 품격이 있다라는 걸 또 인정을 하죠. 266쪽에 보면 그가 이렇게 오바마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제 청중들이 나타나니까 뭐 오바마 당선된 후에 에서도 그런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우하니까 하지 말라고. 오바마 당선된 거에 대해서 우하니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자제시키는 게 유명한 그 영상이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여기도 대신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는 여기서 그는 오바마입니다. 그는 품위 있는 사람이며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사람입니다. 청쟁은 원색적 야유를 쏟아냈다. 그러자 우리는 싸우고 싶습니다. 저는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존중을 보일 것입니다. 저는 오바마 상원 의원과 그의 성취를 존경합니다. 저는 그를 존중할 것입니다. 저는 모두가 존중을 보이길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바마를 비난하는 청중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나는 오바마를 존중한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바마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어떤 품격 있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저는 이런 오바마와 맥케인의 어떤 대결이 그다음에 미트롬니도 사실 비슷했죠. 이게 아마 미국 정치에 나온 마지막 어떻게 보면 품격 있는 대선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런 대선 이제 더 이상 보기 어렵죠. 이렇게 양극화가 심한 이렇게 그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굉장히 이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도 오바마와 맥케인이 싸웠던 2008년 대선은 대선 후보들끼리는 그래도 서로 간의 품위와 예절을 지킨 그런 대선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67쪽에 보면 그 셰퍼드 페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희망이라고 오바마 얼굴에 쓴 유명한 포스터가 있죠. 거의 뭐 그래픽 아트 수준인데 이게 얼마 전에 롯데월드에서 한번 이 포스터를 갖고 와서 이 전시회를 한 적이 있어요. 셰퍼드 페일이라는 사람이 이걸 갖고 와가지고 실제로 전시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세계적인 아트 그 예술이 될 정도로 이 선거운동 포스터가 되게 큰 이슈가 됐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토시라는 할머니 돌아가신 얘기. 그리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걸 알고 이제 마지막에 추모 연설을 하는 얘기 같은 게 언급이 되죠.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고. 어쨌든 이제 당선이 되죠. 당선된 날, 그 대선 결과 날 수많은 사진들이 찍히고 오바마 스스로도 많이 찍혔는데 그 본인이 돌아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275쪽에 보면 275쪽 9장 마지막에 중간 부분에 사실 그날 밤 사진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랜드 파크에서 찍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온 사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화면 공유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사진입니다. 여러 해 뒤에 선물로 받은 시카고에서 내가 연설하던 그 시간에 촬영한 링컨 기념관 사진이다.
계단에는 어둠 때문에 얼굴이 흐릿한 몇 사람이 모여 있고 그들 뒤로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눈은 살짝 내리까 거대한 대리석 형체가 밝게 빛나고 있다. 이 링컨 사진이죠. 링컨 그 석상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내 수락 연설을 듣고 있는 장면이라고 들었다. 그들은 라디오를 들으며 국민으로서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의 궤적에 대해 조용히 사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장면, 그러니까 자기가 당선된 날의 사진인데 자기가 나온 사진보다 자기의 어떤 수락연설을 링컨 기념관에서 모여서 듣고 있는 이 사진이 정말 이렇게 인상적이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다라고 우선 하는 거죠. 마치 링컨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느낌을 보면 오바마가 당선된 수락연설을 링컨이 듣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의 어떤 역사 속에서의 어떤 오바마가 가진 의미 뭐 이런 걸 잘 보여주는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10장에 넘어오면 이제 10장은 당선된 지 당선자 시절과 취임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취임식장 당일까지의 내용을 이제 다룬 게 10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여기서 그 다양한 사람들 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내각에 끌어들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언급되는 인물이 램 임마뉴얼이라고 하는 아까 이 손가락 이거 얘기했던 그 램 임마뉴얼이라는 백악관 비서실장. 이 사람이 사실상 정권의 2인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램 임마뉴얼은 이미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클린턴 정부 때 되게 유명했던 핵심 참모였고 우리로 치면 뭐 친노 때 되게 잘 나갔던 이제 참여정부 시절 잘 나간 뭐 핵심 참모인데 문재인 정부가 재기용한 누구라고 해야 될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양정철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 정파의 이익에 아주 투철하면서도 아주 겉모술수에 아주 뛰어나고 정치적 메커니즘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워싱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그러면서도 또 민주당의 당파적 이익을 그 이렇게 관철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지닌 뛰어난 그 전략가, 뭐 모략가 뭐 이런 사람이죠. 램 임마뉴얼. 근데 이제 그런 현실주의자를 딱 비서실장으로 영입을 하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미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나는 백악관 생활 할 만큼 해봤는데 그거 들어가면 엄청 빡신데 내가 왜 굳이 이걸 또 들어가야 되냐 나 하기 싫다라고 했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그 오바마가 공들여 설득을 해가지고 데리고 왔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그 삼각화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램 임매뉴얼은 클린턴식 정치에 클린턴식 고모술수 아까 말한 그 삼각화 그러니까 이제 그 우파의 의제를 민주당 방식으로 이렇게 차용해서 해결하는. 근데 이게 보면 결국에 뭐냐 중도 노선이거든요. 진보 노선이 아니라 클린턴식 중도 노선을 상징하는 인물인 거야. 램 임매뉴얼이. 근데 램 임매뉴얼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다는 얘기는 오바마 너도 클린턴 비슷하게 하겠다는 거야?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 뒤에 나오네요. 힐러리를 국무장관에 임명한 것도 마찬가지고 로버트 게이츠 부시 때 국방장관을 국방장관에 도로 영입한 것도 마찬가지고 오바마가 하는 임명들이 다 중도 성향 인물들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선자 이상한 거지. 이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아니 오바마는 좌파 아니었어? 되게 좌파적 열정을 간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바마를 막 이렇게 지지를 했는데 당선자가 되고 나서 영입하는 인물들, 임명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중도 성향의 인물들 혹은 심지어 부시 정권 인물까지 막 영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라는 궁금증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285쪽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선거운동 기간에 절묘한 수를 쓴 나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막무가내식 정치를 끝내겠다고 약속하여 무당파와 심지어 일부 온건한 공화당 지지자들의 호응을 얻으면서도 좌파적 열정을 간직했다. 하지만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한 것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진실이었다. 보편적 건강 보장이나 이민법 개혁 같은 진보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조적 사고방식을 멀리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는 것. 효과적인 방법을 중시하고 상대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밑에 단락 286쪽 중간 부분 마지막 보면 인물을 선택하는 것은 그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었으며 선택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환멸을 느낄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의 핵심 지지층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막 영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오바마 정부의 핵심 요직을 다 이렇게 뿌리는 거죠. 예를 들면 정치 참모로는 램 임매뉴얼을 영입하고 그다음에 경제 참모로는 그 유명한 레리 그 서머스하고 팀 가이스너를 임명하죠. 근데 레리 서머스하고 팀 가이스너는 다 클린턴 정권 시절의 인물들이잖아요. 클린턴 정권 시절에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다시 임명했는데 클린턴 정권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IT 경제 부흥 일으키고 막 IT 법을 일으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클린턴 정권도 굉장히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어떻게 보면 시장 개방과 어떤 자유화 정책을 쓴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측면에서는 뭐 레이건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중도 우파 전략, 이른바 제3의 길 노선을 간 사람인데 이게 결국 뭐야 오바마 너도 클린턴이랑 똑같은 거였어?
라는 이제 그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경제 위기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이렇게 진보 진영의 뭐 이렇게 신인을 쓸 게 아니라 정말 검증된 경제 전문가, 미국에서 가장 탑티어, 가장 유능하고 가장 실물 경제를 잘 다뤄본 클린턴한테 경제가 엄청 좋았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그런 사람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레리 뭐 이렇게 레리와 팀을 데려온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클린턴의 노선이라는 게 자기도 클린턴 노선에 대해서 운동권 대학생 시절에는 많이 비판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0쪽 보면 그 뒤쪽에 일부 비판은 타당했지만 어떤 것은 터무니없었다. 분명한 것은 팀과 레리를 선택함으로써 내가 그들의 과거 이력에 나 자신을 붙들어 맸다는 것이다. 우리가 경제의 항로를 신속히 바로잡지 못하면 그들을 선택한 정치적 대가를 호되게 치러야 할 터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영입했다는 거는 클린턴의 경제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까지 자기가 다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예, 채택을 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로버트 게이츠 부시 정권의 국방장관을 영입해서 유임시키는 그 얘기가 나오죠. 막 무슨 뭐 이렇게 비밀리에 만나서 뭐 서로 면접 보듯이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힐러리 영입해서 국무부 장관 시킨 얘기가 나오죠. 그것도 뭐 난리 힐러리랑 엄청나게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지난번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힐러리를 영입한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 민주당을 통합하려고 그랬다. 어떤 사람은 힐러리가 그 국회에 남아 있으면 이명박 때 박근혜가 그런 것처럼 국회에서 계속 오바마 뒷발목 잡을까 봐 선수를 쳤다. 어떤 사람은 그 도리스 컨스 구딘의 책 권력의 조건 우리도 오바마 농림이랑 같이 읽었던 권력의 조건에 나온 팀 오브 라이벌즈라는 그거에 꽂혀가지고 그 링컨 흉내내라고 그랬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295쪽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나오죠. 실제 이유는 간단했다. 나는 힐러리가 국무장관의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나는 그녀의 지성과 준비성, 직무용기를 눈여겨봤다. 나에게 어떤 검정이 어떠했든 그녀의 애국심과 사명감을 신뢰했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외교를 홀대한 탓에 전 세계와의 외교 관계가 삐그덕거리거나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힐러리처럼 지명도, 인맥, 세계 무대에서 여유를 겸비한 국무장관이라면 누구도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외교 역량을 키워줄 터였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무장관은 우리로 치면 내무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국무장관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그 최고 외교관인 거죠. 대통령, 부통령을 제외하면 이게 사실 부통령도 별거 아니고 대통령을 제외하면 외교관 중에 대빵인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 외교관을 꼽는데 힐러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전 세계에 힐러리 모르는 사람 없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거예요. 외교관은 무조건 유명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야. 세계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 미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은 세계적인 명망이 있어도 그 사람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말이 먹히는. 그리고 이제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제가 얘기하면서 얘기한 김대중 대통령이 IMF 딱 터지고 나서 대통령이 됐을 때 굉장히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김대중은 원래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왜냐하면 김대중 납치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박정희가 만들어준 그 명성은 이 킴스 키드냅이라고 해서 김대중 납치 사건이 전 세계적인 이렇게 해외 토픽으로 전 세계에 보도가 되면서 그때 이미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전 세계 좀 지식인들 좀 이렇게 책 좀 읽는 사람들한테는 다 들어본 이름이었고 김대중이 한 10년 가까이 미국에서 망명 생활하면서 미국 TV에도 출연하고 미국 정치인들하고 많이 교류를 겪었잖아요. 유럽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빌리 브란트니 무슨 독일 대통령하고도 바이치 채커니 뭐 이 인사를 튼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명망이 사실 IMF 위기 극복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거죠. 우리한테. 그 마찬가지야. 힐러리도 클린턴 때부터 워낙 유명한 영부인이었고 뭐 국회의원 하고 이러면서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셀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힐러리가 가지고 있는 명망성 이게 외교관으로서는 굉장히 큰 자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외교부 장관들 이렇게 할 때 그런 그 국제적인 명망을 갖춘 정치인 혹은 국제적인 명망을 갖춘 어떤 공직자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어떤 정치인이 혹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제일 좋고 그게 김대중이었던 거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런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국제적 명망을 갖춘 인물이 어떤 공직을 맡았을 때 그 사람이 국제 무대에 가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대변했을 때 그 힘이 그 사람이 가지는 소프트 파워라는 건 그냥 외무고시 붙어갖고 차곡차곡 승진해서 인생의 마지막 커리어로 외교부 장관 된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외교부 장관들은 그냥 대통령의 비서 중에 한 명일 뿐이고 그게 아니라 독자적인 명망을 가진 사람이 사실 외교부 장관이 되면 그 사람은 대통령 못지않은 외교적인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어떤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김현종 같은 사람을
그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통상고속본부장에 재임 중용한 이유가 그 한번 봤던 사람이라는 거지. 참여정부 때 한미 FTA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을 다시 중용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마지막에 장모 이게 백악관 들어가는데 이게 장모가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장모가. 근데 이제 장모님이 사실은 그 미셸이나 딸들을 키우는데 결정적인 많은 도움을 줬고 이 집안의 어떤 안정적인 분위기를 딱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도움이 됐고 고마웠다. 뭐 이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백악관 그 대통령 취임식 당일에 대한 묘사가 몇 줄에 걸쳐 나오잖아요. 재밌는데 사실은 이게 아마 이 책에서 처음 공개하는 걸 텐데 당일에 테러 예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말리아 사람 4명이 소말리아 청년 4명이 이 백악관 대통령 취임식을 테러하려고 들어오고 있다는 정보를 부시 정권의 어떤 정보부로부터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막 대통령 취임 축하 전에 막 다 파티하고 막 축하하고 난리 나는데 가족들한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나 취임식 나 죽을 수도 있어. 이게 굉장히 이 얘기를 차마 가족들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몰래 알고 참모들한테 혹시 그날 무슨 비상 상황 벌어지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다 지시를 해놨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취임 당일 연설하다가 저격당해서 죽으면 그러면 그랬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참모들한테 뭐 다 지시를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혹시 이렇게 총이라도 맞을까봐 그랬을 경우에 대통령 취임 연설을 중간에 중단해야 돼요. 총격이 일어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얘기를 주머니에 적어놨다는 거지. 그다음에 메모를 이렇게 비밀리에 적어 주머니 안주머니에 넣고 취임식장에 올라가서 연설을 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이 뭐 사전에 막았겠죠 어떻게. 그래서 다행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취임 연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면서 여기 유명한 테드 소렌슨 얘기가 나오죠. 이 테드 소렌슨이 이제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케네디의 그 백악관의 무서운 아이들 그 책, 그 책에 나온 수많은 참모 중에 한 사람이고 이때에도 살아요. 80 넘어서 90 가까이 되는데 살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 좀 재밌는 얘기 나오죠. 그 유명한 케네디 취임 연설이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명연설로 꼽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너를 위해 뭘 해줄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네가 국가를 위해 뭘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봐라. 이게 유명한 연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연설인데 그거 마지막으로 언젠가 연설문 작성팀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명연설을 쓴 비결이 뭐냐고 그 얘기에 물었다. 그는 간단하다고 대답했다. 케네디와 함께 연설문을 쓰려고 앉으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언젠가 명연설집에 실릴 만큼 훌륭하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테드가 우리 팀에 영감을 주려던 건지 그냥 장난친 건지는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연설문 책을 낸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고 재미있었습니다. 하여간 뭐 그런 일들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이제 취임식이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는 것까지가 이번 책 그 10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책 내용 간단히 설명을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고요. 자, 그 요거까지 한 거에 대해서 뭐 소감도 좋고 추가 질문도 좋고 의견 있으면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언급했던 그 셰퍼드 페일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이 오바마 사진 그거 그 제가 여기 롯데에서 그 전시회 할 때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요게 이제 그 당시에 뭐가 논란이 되냐면 요 사진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저작권 논란이 붙어요. 그래갖고 전시회를 가보니까 그게 설명이 쫙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진의 원본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셰퍼드 페이리가 이 사진을 찍은 건 아니잖아. 이게 아마 뭐 ABC인가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언론사의 사진 기자가 찍은 사진이야. 그 사진을 원본으로 해서 무슨 기자회견장에서 무슨 질문이 나오니까 하고 쳐다보는 사진인데 그 사진을 원본으로 해가지고 셰퍼드 페이리가 그걸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이렇게 색깔을 칠해서.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그걸 인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여기서 인용했다라고 밝히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은 최소한의 어떤 저작권료를 지불하거나 근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진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나중에 거기서 이걸 걸어요. 저작권 위반으로 이 사진을 걸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셰퍼드 페일이라고 하는 작가가 몇 년에 걸쳐서 소송을 당합니다. 그 언론사로부터. 그래서 나중에 벌금도 그 보상금도 꽤 세게 물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다 정리돼서 어쨌든 그 작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 작가 그래픽 아티스트 작가가 되는 계기가 된 사진인데 어쨌든 그 유명세를 톡톡히 치른 뭐 그런 사진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나중에 한번 또 전시하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고 이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11장부터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진짜 김원식 교수님 말대로 하면 불알도 쪽밖에 없던 그 혼혈 흑인 청년이 돈도 없어요. 돈도 없고 그 대학교 학자금도 아직 다 못 갚은 상태야.
근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모금을 해서 그걸로 대선을 2년에 걸친 대선을 치러가고 대선이 뭐 그 전에 4년 전에 상원은부터 시작하면 엄청나게 긴 선거 기간을 거쳐서 어쨌든 대통령이 드디어 된 겁니다. 40대 후반의 나이에.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더 많은 나이쯤에 아마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그 대통령이 돼서 이제 임기를 시작하는 내용이 11장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같이 대통령이 됐다는 마음으로 대통령 이제 백악관에 입성했다는 마음으로 오바마의 어깨 너머로 이렇게 보는 거야. 아, 도대체 대통령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인생은 어떻게 바뀌고 주변의 상황은 어떻게 바뀌고 가족들의 일상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우리가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바마의 책을 통해서. 이거 얼마나 귀중한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간접 체험이라도 적용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건 되게 고마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좀 이런 책을 써주면 좋은데 우리나라 대통령 이런 책을 안 쓰고 그냥 자기 지적 공부하는 내용만 잔뜩 써놓고 이래서 아니면 정적 욕하는 얘기만 잔뜩 써놓고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자서전 다 봤거든요. 근데 좀 그런 좋은 내용이 없는 게 좀 아쉬워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도 끝나기 전에 이수철 변호사님 일찍 나가셨네요. 아쉽게도. 우리끼리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11장, 12장을 읽어오시면 됩니다. 자, 화면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수철 변호사님 나가기 전에 찍을 걸. 네네네,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빠이빠이.